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인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면 대표적인 단어들이 아마 이런 명품, 사치, 카푸어, 투자, 어떤 소비 트렌드의 습관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거리를 걸어보면 참 신기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사람들 손에는 명품 가방이 많이 들려 있고요. 주차장에는 수입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가 고급진 아파트도 아닌데 말이죠. 은행 잔고는 비어가는데 SNS 피드는 해외여행 인증샷으로 가득한 것 같고요. 분명히 온갖 기사나 뉴스에는 항상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다라든지 역대 최고치가 들어가는 이런 단어를 자극적으로 쓰면서 역대 최고치 자영업자 폐업률이 상승했다라든지 역대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든지 이런 거에 분명 경제 위기가 안 좋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말이 무색해 보일 정도로 좋은 곳, 좋은 물건, 좋은 옷을 떠나서 명품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아이러니해 보이죠? 분명히 경기가 힘든데 나만 힘들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저는 이게 바로 한국인의 경제관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보다 보여지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소득보다 소비의 속도가 더 빠른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허영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안, 그리고 가난해 보이면 뒤처진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숨어있는 사회적 분위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자존감이 낮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그중 소비층이 가장 많은 청년들의 현 주소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소비 트렌드나 습관은 어제 오늘만은 아니었죠. 이미 오랜 과거 전부터 시작되어 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회의 소비 습관, 소비 트렌드, 경제관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명품은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갑옷이자 보이지 않는 계급의 언어일 겁니다. 한국 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런 살고 있는 집,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어떤 가방 같은 거에 이런 브랜드가 새로운 신분증처럼 작동하기 마련이죠. 같은 카페에서도, 같은 직장에서도, 엄마들 모임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브랜드를 드는가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암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허영심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치열한 경제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일 겁니다. 부모 세대가 평생 노력해도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걸 아는 젊은 세대에게 명품은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상위 계층으로 연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20대 직장인이 월급의 절반을 들여서 명품 가방을 산 이유는 멋을 부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가방이 그녀를 이 정도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생각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구조이죠. 학력, 직장, 연봉, 외모, 차, 집,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방까지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교의 사다리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선이 바로 명품 소비죠. 즉 명품은 돈으로 사는 사회적 안정감일 테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소비 트렌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들어 더 깊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 어떤 경제냐라고 물어보면 현재까지는 체면을 차리는 체면 경제에 특화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명품을 사는 사치는 사실 이유이죠. 생존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100%는 아니겠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개는 그렇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명품 본고장에서는 명품을 매일 들고 다니는 물건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대는 오히려 한 벌의 옷을 오래 입는 품격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프랑스 출장에 딱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뭐 글로벌 미팅 한다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입은 어떤 그 사람들이 입은 옷에서 어떤 정장이라든지 옷에서 브랜드까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보이는 거, 액세서리, 구두, 뭐 이런 것들 있죠. 지갑, 보석 이런 거에서는 큰 명품을 걸치고 있거나 입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꽤나 뭐 조금 신기했던 경험은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명품 나라에서는 생각보다 겉치장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유럽 사람들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따라가지 않는 그들만의 여유로움이 좀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 실리콘밸리 부자들 같은 경우로 보면 항상 기사에 사진 찍히는 모습들 가끔 보죠. 그러면 티셔츠에 청바지, 뭐 운동화 하나 딱 신고 나와서 자연스러운 장면과 허름한 옷들이 사진에 찍히곤 하죠. 이들은 어쩌면 무심한 부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들은 대놓고 나 돈 많아라고 외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닌다는 겁니다. 억만장자들이 오히려 평범한 옷차림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한 인터뷰 같은 곳에서도 늘 말하듯이 그들의 경제관념은 보여주는 부가 아니라 시간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태도가 때로는 오히려 성의 없다라고 오해받기도 하죠.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이죠. 즉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여지는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거에 치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국민의식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고요. 한국인은 명품을 통해 존재를 좀 증명하고 서양인은 보면 명품을 통해 취향을 표현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한국 사회의 경제관념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낸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한국인의 명품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자기 방어적 소비이자 나는 여기서 뒤처지지 않고 있다라는 심리적 생존 신호이다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빼놓고는 절대 설명이 좀 어려울 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화가 바로 카푸어일 거예요. 사실 이걸 문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한 일인데 이제 어느덧 카푸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보며 우스갯소리로 카푸어라고 이야기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의 언어적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심은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무대이자 자존감의 상징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남자라면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2030 세대에게는 차는 성과의 증거이기도 한 걸로 사회에서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취업 경쟁, 부동산 포기, 결혼 지연 등으로 삶의 주요 성취 지표를 잃은 세대에겐 남은 건 소비를 통한 성취감뿐이 안 남게 된 것이죠. 이들은 차를 살 때 단순히 내가 이동수단이 필요하니까 산다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정체성의 선언으로 구매하기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이런 젊은 층이 늘어나며 자동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자존심의 연장선이 된 거죠. 사실 이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일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문화 관련해서 제일 대비되는 국가가 어디죠? 미국일 겁니다. 이 미국은 어떻죠? 보면 땅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얘네는 실용과 실용성 그리고 자유의 상징 이라는 것을 자동차가 며칠만 거기서 좀 살아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넓은 땅이 있죠. 그 땅이 넓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기능성과 편의성을 기준으로 차를
거의 뭐 100% 고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물론 일부 부자들과 그들 중에서도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평균적인 국민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동차를 선택할 때 얼마나 편리한가, 편하게 갈 수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잠은 잘 자면서 갈 수 있는가, 기름은 오래 가는가 등을 따져보는 이런 핵심적인 요소가 대한민국과 다르다라는 거죠. 반면 한국은 미국과 환경이 전혀 다르죠. 일단 우선 땅이 그렇게 넓지 않고요. 서울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만 가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슈퍼카가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만큼 대한민국 땅은 작다라는 것이 지리적 특징인데 이것이 한몫을 하기도 하죠. 슈퍼카를 뽑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동차가 곧 나의 얼굴과 표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시가 좁고 이동거리가 짧은데도 어떤 차를 타는가가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차가 결국 사회적 신분이 돼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말이죠. 미국인이 차를 자유의 확장으로 여긴다면 한국인은 차를 자존감의 보정장치로 여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대한민국처럼 할부 리스가 잘 되는 국가도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24년 기준으로 신차 구매 시 70에서 80% 이상이 리스 할부라고 하고요. 해외도 할부 리스도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같이 많지 않는 이유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낮아서 뽑을 때 리스 할부를 한다고는 해요. 하지만 승인이 생각보다 쉽게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죠? 20살 성인만 되면 일단 빚이 없어도 직업도 없고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중고차 정액 할부가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젊은 층들이 차를 쉽게 얻기 쉬운 시스템인 거죠. 때문에 이제 카푸어가 점점 크게 발생하기 시작한 건데 반면 국민 의식부터가 좀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덴마크랑 스웨덴은 차량 구매율보다 카쉐어링 이용률이 조금은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들은 확실히 그 국가의 경제 분위기와 국민 의식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비 트렌드 중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을 즐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바로 이 해외여행인데요. 왜 한국인은 그렇게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 아마 끝도 없이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그런 끝없는 이유를 자기 보상이라는 단어로 함축해버리는 이유도 분명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 해외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닙니다. 이건 삶의 피로에서 벗어나는 탈출구이자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근로시간이 긴 나라 중에 하나이죠. 열심히 일해야 산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보다 성과와 비교를 우선시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니 그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소비로 이어지고 여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일주일 정도는 나도 남들처럼 떠나야지 하고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어쩌면 자존감 회복의 루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여행은 보여주기용 소비로 시작이 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치유의 욕구가 숨어 있는 거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낯선 곳에 가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회복하는 거죠. 하지만 이 구조에는 분명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여행이 끝나면 다시 현실의 피로와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죠. 결국 여행이 힐링이 아니라 다음 여행을 위해 일하는 루프가 되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잘 생각해보면 유럽이나 북유럽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행 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그 사람들 보면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삶의 일부이자 어떤 힐링이나 여행이 균형의 어떤 밸런스의 수단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이런 데 갔어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발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만 보더라도 여기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아니라 휴양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서도 가끔 보면 유럽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휴가를 가는 건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휴식의 리듬 같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여행지에서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느껴지죠. 뭐 예컨대 뭐 예를 들면 휴양지 이런 수영장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유럽 사람들 아버지들은 백발, 그리고 흰 수염이 난 아버지들은 책을 항상 들고 뭐 이런 썬비치에서 책을 여유롭게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물놀이하고 있고, 어머니는 사진을 찍어가며 또 어머니도 책을 보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이런 휴양지니까 쉬어야 되니까. 근데 한국인은 어떨까요? 반면 한국인은 힘들게 모은 휴가니까 최대한 꽉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관광지까지 돌고 사진을 남기고 인증을 하느라고 바빠 보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경험 물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저는 삶의 철학 차이에서 좀 비롯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유럽은 삶과 휴식의 균형을 좀 지키는 문화에 더 중요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 철학들이, 인생의 철학들이. 한국 같은 이런 나라는 아직 무언가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이런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여행은 힐링이라고 해서 떠났지만 막상 도착을 하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보상. 대한민국은 보상을 좋아합니다. 보상을 받아야 돼요. 보상받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조금 휴양지 가서는 힐링하면서 정말 자기 에너지를 충분히 재충전하고 오는 그런 문화에 한국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육열의 나라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뭐 대부분 공감할 텐데요. 수학, 과학, 성취도는 OECD 최상위입니다. 수학, 과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OECD 최상위고요. 대학 진학률도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의 세계로 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많이 배웠지만 돈을 어떻게 불리고 지키는지를 배우지 못한 사회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한국의 교육은 여전히 점수와 경쟁을 위한 지식을 가르치지 삶을 운영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은 어디 학교에도 잘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우리는 미적분, 영문법, 과학은 배웠지만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신용점수는 왜 중요한지, 이자가 내 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금리는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배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돈을 말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돈을 밝히면 뭔가 속물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고민을 숨기고 그 대신 괜찮은 척하며 체면을 유지하려고 해왔죠. 이게 바로 체면 경제의 심리적 뿌리일 겁니다. 돈에 대해 배우지 않으니 실질적 경제 능력은 약하고 그 공백을 보여지는 소비로 메꾸려는 경향이 강해진 거죠. 돈 공부는 안 하지만 소비 공부는 세계 최고다라는 것이 한국인의 경제 현실을 상징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제관념에 대한 해외는 조금 어떨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럽 같은 곳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교육 때부터 경제교육이 정규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면서 돈은 유한한 자원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중학교에서는 심지어, 해외 중학교에서는 심지어 투자 시뮬레이션도 한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는요. 이런 투자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서 리스크와 수익의 개념을 익히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있대요. 반면 한국인은 어떨까요? 성인이 되어서야 돈을 배우죠. 그리고 그때 배우려 하지만 사실 이미 빚과 소비 습관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즉 돈이라는 것은 배우지 못한 채 이미 써버린 뒤 깨닫게 되는 구조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한국의 경제관념은 돈을 버는 법보다는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단순히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진짜 금융의 문해력이고 미래의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청년층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집이 있으면 부자였지만 요즘은 인정받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NS의 좋아요 수, 조회수, 이런 팔로워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어가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요. 이건 단순한 SNS 현상이 아니라 경제의 중심축이 현실 자산에서 관심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죠. 즉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얻기 위해 소비하고 표현합니다. 내가 얼마나 버는가 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건데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관심이 곧 화폐가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곧 화폐, 돈이 되는 시대인 거죠. 기업들도 이제 돈보다 관심을 거래합니다. 인플루언서, 유튜버, 틱토커, 스트리머 등 이들의 수입은 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주목하는 이런 주목의 총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일반인들까지도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얻는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과정 중에는 명품, 외제차, 고급 식당, 해외여행 모두 현실의 나보다 SNS 속에 나를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투자가 된 거죠. 즉 돈은 소비되지만 그 소비는 사람들의 주목을 벌기 위한 투자로 변한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현대인의 경제관념은 돈의 흐름에서 관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 위에 가짜 부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돌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돈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게 그게 문제죠. 상위층의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중하위층 소비 경쟁 속에서 남는 돈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게 현실이죠. 명품 매장은 연일 신기록을 세운다고 기사에 나오지만 서민의 저축률은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는 단순한 숫자의 격차가 아니라 심리적 불균형, 양극화로 봐야 될 겁니다. 저축해봤자 집도 못 사는데 뭐하러 모으냐 이런 체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건전한 축적의 의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희망 대신 보상을 택하는 사회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소비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의 쾌락은 있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함과 후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비교를 멈추면 뒤처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건 경제의 피로이자 심리의 피로 누적 현상입니다. 정신과 상담 통계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는 20대부터 40대까지 주요 상담 이유의 1, 2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소비는 늘지만 삶의 만족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국은 이미 소비 과열의 피로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화려하게 소비를 하죠. 부자는 멀리 있고 나도 거기에는 못 가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누려야 한다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명품, 외제차, 고급 식당은 오히려 경기 침체 때 좀 더 잘 됩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비엘렌 효과라고 합니다. 비엘렌 효과. 이게 뭐라고요? 비엘렌 효과는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경제 현상이에요.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소비 패턴인데요. 즉 비쌀수록 나를 증명해주는 물건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는 결국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죠. 건강하지 못한 경제입니다. 생산적 투자보다
비생산적 소비가 많아지면 국가 경제는 겉만 번지르르해지고 안은 실속 없이 텅 비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진짜 위기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철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는 삶의 즐거움이자 그 즐거움이 불안을 덮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진짜 부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리느냐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관념이란 남에게 보여주는 소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축적의 철학, 전략의 철학에서 시작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경제관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는가, 내 지금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어떻게 달래는가의 방식이 현재 시대의 한국인의 경제관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는가의 방식이자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철학이 곧 한국 경제의 개념이다. 한국인들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진짜로 부유해지려면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과 감정의 거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로 열심히 투자해서 엄청난 성공해서 그 부를 이룩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건 바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돈을 위해 일할 것인가 라는 말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가 다시 배워야 할 경제관념의 시작점이라고 보여지고 잊어서 안 되는 경제관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의미는 사실 돈의 액수보다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의미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잠시 삐뚤어진 돈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돈의 태도를 한번 다시 달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